자, 오늘은 키워드가 문제가 아니라요. 특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판정, 법정에서의 상황을 생생한 재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돈을 직접 지급하고 해결했다는 당사자인 마이클 코언이 법정에 출석해서 트럼프 해결사로서의 그 불미스러운 얘기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입막음을 해왔는지 등등, 그리고 어떻게 뒤처리를 해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검사의 신문은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전 마이클 코언, 당시 이제 트럼프의 책사, 트럼프의 해결사, 개인 고문 변호사, 등등으로 불렀죠. 이 마이클 코언과 트럼프와의 그 관계에 관한 질문으로 검사의 질문은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물었습니다. 당시 당신과 트럼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코언은 답했습니다. 당시 내 머릿속에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임무를 완수해서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무슨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코언은 답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언은 검사가 추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추가로 말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는 트럼프의 해결사라고 불리웠는데 이 해결사라는 명칭, 그 별칭은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한 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언은 증언을 더 이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스라고 나는 불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으며 내 방과 트럼프의 방과는 거리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가깝게 트럼프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다라는 부연 설명이죠. 최측근이라고 할까요? 오른팔이라고 할까요? 네. 검사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묻어버리도록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 코언은 답합니다. 우선 트럼프의 혼외자 얘기를 자꾸 꺼내는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이 도어맨으로 근무하던 한 남자에게 그 내셔널 인콰이어라는 매거진을 통해서 3만 달러를 주고 혼외자 의혹 독점 보도권을 사들이고 그리고 나서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내가 트럼프에게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어집니다. 코언은 당시 내가 그렇게 트럼프에게 얘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두면 됩니다. 라고 조언한 뒤에 결국은 내셔널 인콰이러지의 그 사장인 트럼프의 친구 데이비 패커와 우리는 짜고 해당 의혹이 보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의 증언은 또 이어집니다. 마치 이제 마침 뭘 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시간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코언의 증언은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실이 아니라면 만들어낸 거짓이라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자, 여하튼 마이클 코언의 증언은 이어집니다. 그 이후 내셔널 인콰이어지의 사장이자 트럼프의 친구인 데이비 패커로부터 돈을 주고 산 그 독점 보도권 계약서의 사본을 내가 받았고 나는 그 사본 계약서를 들고 트럼프에게 가서 보여주면서 일이 잘 처리됐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묻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잘했다. 멋지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또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뉴스 보면은 무슨 전화 통화한 그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공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오디오 파일, 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그것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그 캐런 맥두걸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한때 그 불륜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그 마이클 코언 자신과 트럼프 이 두 사람이 대화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두걸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코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또 내셔널 인콰이어라는 그 매거진을 이용해서 맥두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게 독점 보도권 권리를 사들여서 입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럼 뭐 얼마를 줘야 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이클 코언이 3만 불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15만 불 정도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하면서 마이클 코언이 그렇게 독점 보도권을 우리가 15만 불 주고 산다라고 한 다음에 그녀의 입을 막은 뒤 이를 보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코언은 이런 대화 내용을 검사가 묻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을 당신 마이클 코언은 왜 녹음했습니까? 라고 검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마이클 코언은 독점 보도권을 사는 데에 들어간 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갚을 것이다 라는 점을 내셔널 인콰이러 사장 이 데이비 패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15만 달러를 먼저 트럼프 주머니에서 나와서 준 게 아니라 내셔널 인콰이러 데이비 패커의 돈으로 우선 주고, 그러니까 내셔널 인콰이러지가 독점권을 사는 거니까 그 회사 돈으로 15만 불 주고 독점권을 산 뒤에 나중에 트럼프가 또 이걸 변제해 주기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한편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의 지시를 잘 해내면 트럼프는 꼭 환상적이다, 멋지다, 훌륭하다 라고 칭찬을 했다라면서 법정에서 그 트럼프의 목소리를 흉내내기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요 부분은 흉내를 낼 줄 몰라서 요 부분은 제대로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상상이 되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목소리나 톤, 말투, 그걸 이제 마이클 코언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걸 흉내내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수잔 호핑거 이 검사가 이제 이 질문을 했던 검사는 이제 여검사분이었는데 수잔 호핑거 검사가 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코언은 내가 마치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라는 답변이었죠. 그러다가 코언은 곧바로 또 정색을 하면서 트럼프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말을 검사가 묻지도 않는데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증언이 계속되는 상황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코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그의 표정은 어땠는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부분은 30초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품 유럽, 아주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 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자,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트럼프 쪽의 그 반응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클 코언이 그 증인석에 등장해서 증언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한 채 생각보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그런 표정이죠. 절레절레 흔들거나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게 현지 법정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법정에는 누구든지 취재 기자라고 기자증만 보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법정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허가를 받은 그 기자라든지 그 몇 기자 또 이제 기자증을 들고 들여보낸다면 수백 명이 될 터이니 이걸 다 들여보낼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미리 허가를 받은 몇몇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오랫동안 한 행동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현지에 안에 들어가서 취재했던 기자들이 전했습니다. 마이클 코언이 진술을 하는 동안에는 오랫동안 두 눈을 감은 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시간상으로 본다면 아마도 가장 길었을 것이다라는 현지 취재 기자들의 보도입니다. 이런 법정에서의 상황과 관련해서 검사 출신이자 트럼프 기소라는 책을 저술한 앤드류 와이즈먼 뉴욕대학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최초로 검사에게 언급한 게 그 마이클 코언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번 재판은 이 마이클 코언이 아니었다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코언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는 코언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내부자 시각에서 그 트럼프 쪽 안에서 일을 했던 한때는 내부자였던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가장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관건은 마이클 코언의 증언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부여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얘기를 생생하게 마치 100% 진실인 듯 마이클 코언은 증언을 쏟아낼 것이지만 과연 그 앞에 앉아있는 배심원단이 그 마이클 코언의 말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부여할지 그게 관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 100% 배심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클 코언 측에서도 얼마나 진실된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관건이다.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 어제 법정에서의 마이클 코언의 증언 상황만을 놓고 보면 트럼프에게 아주 치명타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모든 재판이 그렇듯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마이클 코언은 배심원들이 그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점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의 증언의 신뢰성, 신빙성이 좀 있나라고 좀 퀘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마이클 코언은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신뢰성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게 버림받은 게 원한이 맺혀서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그 신뢰성에는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미 그 다른 문제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좀 받았었고요. 마이클 코언. 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배심원들에게는 이유를 여하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하튼 그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좀 쉽지 않은 뭐 누구나 그런 것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코언도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이클 코언을 트럼프에 대한 복수심에만 불타는 바보라고 묘사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제 배심원단이 어느 쪽에 신빙성을 더 두느냐, 어느 쪽 말을 더 믿느냐는 이 재판 과정을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할 전망입니다. 아직도 몇 주 남았기 때문에요. 자, 이번 재판 과정은 앞으로도 상세하게 이처럼 생생하게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구독 눌러 놓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간추린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중국산을 혼합한 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중국산이다, 뭐 혼합이다, 그게 아니라 100% 국산 이렇게 속여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이 돼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기도 평택의 한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A씨, 또 공장장 B씨 등 2명을 적발해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보도를 제가 짧게나마 해드리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그런 고춧가루가 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에서 전해드린 겁니다. 자, 이들은 2년간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서 만든 그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100%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딱 표시를 해서 전국의 식자재 유통업체는 물론 전국의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고춧가루만 무려 1,500톤. 돈으로 따진다면 시가 약 230억 원 상당인데요.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한 부당이득, 그러니까 혼합하지 않고 중국산을 쓰지 않고 100% 국산을 썼다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중국산을 씀으로 인해서 얼마를 더 벌었습니다. 그게 얼마를 더 벌었느냐? 무려 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가격 차가 크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면서 영화배우로 활동을 했고 또 가수로도 활동했던,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LA 지역에는 수십 년을 사시기도 하셨는데, 이 전 영화배우, 전 가수, 1960년대, 70년대에 많이 활동하셨죠. 남석훈 씨가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남석훈 씨는 수십 년간 LA에서 살았지만 지난 7일 하와이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인은 1939년 3월 15일 생인데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5살이 되던 해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가수 활동을 먼저 시작한 고인은 1962년 임권택 감독의 두만강아 잘 있거라 라는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현목 감독의 푸른 꿈은 빛나리, 그리고 이한욱 감독의 새드 무비 등 많은 청춘 영화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고 남석훈 씨는 1988년 LA로 이민 온 후에 부동산업 등에 종사하다가 10여 년 전에 여 선교사님과 재혼을 한 뒤에 선교 사업을 하면서 하와이로 이주해서 그쪽에서 사시다가 지난 7일 사망하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잘 들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시니어 스포츠로 짱 피클볼이라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급속히 인기를 끌고 있는 레저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라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감 있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배드민턴보다 더 쉽습니다. 억만장자 빌 게이츠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 빌 게이츠도 이 레저 스포츠에 푹 빠져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클볼이라는 것입니다. 피클볼 코트는요, 이 테니스 코트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마니까 체력 소모가 적죠. 그리고 이제 라켓은 테니스 라켓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오히려 그 탁구 라켓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탁구 라켓보다는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죠. 사용하는 볼은요, 가벼운 플라스틱 볼인데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그런 플라스틱 볼을 사용합니다. 현재 그 피클볼은 미국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시장 역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몇 년간 유럽뿐 아니라 중국 등에서도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스포츠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중국 등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게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아직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죠. 많이 낯선데 그런데 이제 요즘 새롭게 태어난 스포츠는 아닙니다, 이게. 기원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 여름 워싱턴주의 베인브리지 섬에서 훗날 하원 의원도 됐고 그 이후에 워싱턴주의 부지사까지도 한 조엘 프리처드가 휴가를 보내던 중에 가족들을 위한 어떤 오락, 레저 스포츠가 없을까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고안해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서 배드민턴을 치려고 이제 네트를 쳤는데 막상 배드민턴을 치려고 보니까 배드민턴 라켓은 있는데 그 셔틀콕, 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이 테니스로 치면 공, 그 역할을 하는 셔틀콕. 이 셔틀콕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켓만 있고, 라켓하고 이제 네트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다른 거 없냐 했더니 탁구 라켓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트를 밑으로 땅으로 내려와서 테니스 네트처럼 배드민턴 네트를 밑으로 내리고 배드민턴 네트를 던져버리고 탁구 라켓을 들고 조그만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공 갖고 치던 것이 유래를 해서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플라스틱 공을 사용해서 공놀이를 그렇게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피클볼을 즐기는 인구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많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노년층에서만 즐기는 스포츠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이 젊은 사람들에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클볼이 왜 미국의 대세 스포츠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팬데믹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팬데믹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든 나이 있는 사람이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족들과 그저 뒷마당에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뒷마당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여가 활동을 찾으면서부터 이 피클볼이 급속히 인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처럼 기술이나 체력을 많이 요하지도 않고 특히 그 테니스 코트 크기의 뭐 절반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뒷마당에서 배드민턴 네트를 땅 바닥으로 내려놓고 그렇게 펼쳐놓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더 급속히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체력 소모가 크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라는 점도 인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사랑받는 그런 취미 스포츠가 됐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인기 비결이었는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고 간단한 규칙만 익히면 바로 경기할 수 있고 또 뭐 팔꿈치 부상, 무릎 부상, 관절 부상 등등의 부상이나 다치는 일이 또 거의 없어서 그런 위험성도 적다고 합니다. 피클볼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약 한 5천만 명의 미국 성인이 적어도 한 번쯤은 이 피클볼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클볼 프로 선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지만 배드민턴 프로 선수도 있고 뭐 테니스 마찬가지, 탁구도 우리가 이제 뭐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 가볍게 치는 탁구지만 이 탁구 프로 선수도 있듯이 이 피클볼도 프로 선수가 있는데요. 1년에 미국에서는 경기가 한 20개에서 한 30여 개 정도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피클볼 프로 팀도 있는데 지난 2021년에 시작한 이래 올해 총 24개 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사들은 피클볼 중계권을 따기 위해서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이 중계를 한다면 또 뭐가 필요하죠? 그 방송사가 중계를 할 때 스폰서를 대는 스폰서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업에 또 누가 들어갔느냐?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에도 이제 피클볼 메인 스폰서였고요. 그리고 올해도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을 통해서 이 피클볼 협회와 그 파트너십, 스폰서십 계약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피클볼, 이 시니어들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